저기 진님은 이제 제 졸업전을 도와줬던 분인데 뭐 간단하게라도 일단 자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2022년 서울대학교 졸업 전시에 언팔로우라는 작품을 만든 장예진이고, 데어링어 딜루저널 전시의 작가 겸 기획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규 선배랑은 1학년 때 그 졸업전 도우미로 일을 하게 돼가지고 알게 되신 분이고, 비평도 그렇게 해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수, 저랑 같이 그 작품한 지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장유진 씨와 함께 언팔로우라는 작품을 팀플로 같이 전시했던 이지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유진 씨와 이지수 씨의 졸업 전시 도우미를 맡았던 최준호입니다. 저도 사실 졸업할 때 한 학년 후배랑 같이 해가지고 동기들 막 졸업전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 제 졸업전은 너무 까마득한 옛날같이 느껴져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혹시 뭐 졸업전 하시게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뭔가 그때는 되게 아무것도 모를 1학년 때였으니까 도움은 되고 싶은데 뭐 어떤 스킬도 없는 상태였어가지고 되게 열정적인데 내가 너무 부족한 걸 잘 아는 그런 상태여서 조금 많이 헤맸던 것 같은데, 당시에 선배님이랑도 그 작업에 관련돼서는 거의 얘기를 많이 못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래도 저희 작품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좀 감회가 새로웠고, 도우미를 이제 공표 선배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님들도 하면서 내가 졸전할 때는 그 도우미들한테 이런 거 꼭 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거는 잘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막상 이런 시간적인 압박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준호는 아마 내년에 졸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제 졸전을 도와주시면서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있으셨나요? 이게 어쨌든 동기이긴 해도 같이 수업을 듣긴 했어도 같이 작업을 해본 적은 많이 없어서 5년간에 서로 자기만의 작업 방식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도와주면서 장유진 씨와 이지수 씨는 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또 그게 나랑은 이렇게 다르구나, 뭐 이런 걸 느끼면서 도우미로서 그 마스터들의 작업 방식을 존중을 해주면서도 또 빠르게 마스터들이 결정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도우미들을 이끌면서 조율하는 균형을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방식이 어떻게 공유되는지 그런 것들이 내년에 저한테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수 씨는 어떠셨어요? 졸업전 진행하면서? 저도 5년 내내 같이 도우미를 하고 선배들 도와드리고, 작년에는 또 동기도 도와주고 했었는데, 진짜 진 씨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1부터 100까지 계획을 다 짜가지고 도우미들 절대 힘들게 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이 제일 컸었는데 그걸 너무 못 지킨 것 같아서 하면서도 많이 미안했고, 마음처럼 또 생각했던 것처럼만은 되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제일 궁금했던 점은 뭐 졸업전 하면서 느끼는 바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혼자 졸업전을 했었는데 두 분은 같이 졸업전을 하셨잖아요. 이번 졸업 전시 자체에도 뭐 둘이서 팀을 이뤄서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발로 걸어 들어간 팀플이 어땠는지, 졸업전에서 팀으로 작업을 한다면 뭐 이런 점 좋았다 저런 점 나빴다라든지, 뭐 팀으로 작업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점이 있으면은 편하게 공유를 해주세요. 사실 설계에서 팀플로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전 수업들에서도 일반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걱정도 됐던 게 사실이긴 한데요. 그리고 같이 팀플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야 되니까 들어가는 시간이 혼자 할 때보다 오히려 더 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같이 한 학기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혼자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지점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었던 지점들이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행스럽게도 저희 두 사람의 관심사가 맞닿아 있던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렇게 거대한 전시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팀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혼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졸업 전시를 했더라면 아예 방향이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2인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 구상을 할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있었던 스케일이었던 것 같지,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감히 이런 걸 도전을 해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또 지수님 말씀대로 정말 그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은 되게 내가 치밀하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남과 얘기를 하면서 내 허점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그거를 미리 이제 팀원과 상의를 하고 또 발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프로세스가 더딜 수는 있지만 중간중간에 과정들을 많이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잘 맞아서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팀으로 작업하시는 거 보면서 새로 사무실을 여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무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프로젝트를 쭉 보면서 이게 전시가 이게 사진에 안 담길 정도로 길게 만들었어요. 시각적으로 임팩트가 있었는데 이걸 사진으로 찍자니까 뭔가 잘 안 담기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지 이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얇고 긴 이미지들이 많다 보니까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친절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 전시를 보는 것로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동영상 틀어놓은 거 보니까 친절하고자 했는데 친절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이미지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하고자 하는 말에는 되려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을 것 같았는데 참 전시하는데 고생이 많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랑 주제를 떠올리게 된 경위 이런 게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이 주제를 시작하고 그 발전을 하게 나가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편하게 들려주세요. 팀플을 하기로 하기 전에 그냥 저는 처음에 막연하게 가상건축을 졸전 프로젝트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졸전 주제가 발표가 되고 그게 이제 살바돌이라는 책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알았을 때 오히려 이런 주제가 가상건축이라는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많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막 이것저것 어떤 식의 가상건축을 해야 될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다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SNS 또한 새로운 가상 공간이고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현실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이 또 다시 현실 공간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SNS보다 인스타그램이라는 사진을 기반으로 소통을 하는 SNS에 더 관심이 가지게 됐고 또 거기에서 제일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뭔가 인스타그램업을 장소, 인스타그램업을 건축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엠팔로라는 작품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상건축에는 많이 관심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주제 살과돌이라는 걸 듣고 나서 인간이랑 도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SNS를 주제를 빼고 현대도시 공간을 논의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공간들이 이제 SNS를 위해서 태어나고 또 그런 탄생에 따라서 거기를 방문하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맞게 편집해서 올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이 그거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데 그런 현재 모습이 이제 뭐 인스타 카페라던가 뭐 그런 밈화가 될 만큼 우리 일상에 이제 보편적으로 스며들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상의 모습이 건축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건축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 인스타그램이 현상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대충 감은 잡히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이런 현상이 시작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게 정말 도시를 유의미하게 바꾸고 있는지도 유의미하게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이거에 대응하는 건축을 만들어야 되지? 이게 과연 건축이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면서 끝까지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보면 다들 약간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한다. 그래, 인스타그램이 어떤 도시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거를 건축이 해결해야 될까? 혹은 할 수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미정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스탠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이 현실을 뭐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의미하게 바꾸고 있다고 지금은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 인스타그램에 의해서 유의미하게 바뀌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건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가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 바꾸고 있는 현상에 대한 호불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람들을 뭐 좋은 태도일지 아닐지는 차치하더라도 계몽적인 건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히 현상을 분석해서 우리는 이런 현상이 있음을 모두에게 혹은 누군가에게라도 알리고 싶습니다라는 건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작업을 하셨는지 한번 들려주세요. 일단 저희의 답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설정한 스탠스는 그래도 인스타그램업을 한 공간이 이제 맥락을 읽고 계속 뭐 해시태그 같은 현상으로 축적이 되면서 점점 더 이제 무맥락화되고 이게 재생산이 되는데
결국 이것이 도시 공간의 어떤 정체성을 앗아간다 혹은 다른 방향으로 편협하게 뒤튼다. 사진 속에 잘 담기지 않고 인스타그램업을 한 건축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가서야만 그 주변들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주변의 맥락들을 건축으로서 계속 끊임없이 맥락화할 수 있는 건축을 만들어야 이러한 현상에 대항할 수 있는 그래 인스타그램엔 이런 거 건축을 잘 안 담길 거야. 그리고 너네는 여기 와서 봐야 돼. 이건 봐야 사진과 정말 다른 걸 느낄 수 있어.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을 어떻게 맥락화할 것인가 도시의 뭐 역사적인 방법으로 컨텍스트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맥락화를 할 것인지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각적인 것들, 청각적인 것들, 촉각적인 것들을 계속 맥락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그 몰두가 되어 있고 또 그것만 거의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감각들, 뭐 촉각, 청각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맥락화를 해야겠다라고 좀 느꼈고 그걸 전략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로서 도시 공간이 인식되면서 그 도시 공간 자체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축적되는 편향적인 이미지들만을 인스타그램이 제공을 하니까 우리가 애초에 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게 뺏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출발이 됐던 지점이 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와서 네가 판단해라는 그런 목적이 담겨있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설계하면서 계속 어떤 거를 머릿속에 상상을 했냐면 그 여행 가면 사진 찍는 거는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 혹은 그 공간감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들에 압도당해가지고 사진 찍을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당 같은 곳들, 신성한 곳들이 특히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곳들처럼 물론 내가 핸드폰을 뺏지 않는 이상 여기서 사진을 다 찍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그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압도되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왜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게 됐는지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어떤 것들이 인스타그램업을 하다고 느끼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올린다고 느꼈는지 처음에 주제를 잡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 한남동 카페 사유였나요? 거기 배경으로 찍어놓은 사진들이 이제 복제된다고 그렇게 올라왔던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들이 인스타그램업을 하다든지 그렇게 느꼈던 게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 한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그 이제 사유 공간이나 아니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들어가 봤을 때 어떻게 비슷한 그런 사진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리서치를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사유에서 왜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지가 되게 궁금했고 그럼 그 배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카페가 특이한 게 인스타그램어블 포토의 배경이 되는 건물이랑 사유와 카페와는 아예 별개의 건물이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맨 처음에 리서치를 하기 전에 분명 이 사유 카페가 그 앞에 돈을 주고 뭐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어떠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배경 삼아 사진 찍기 시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등본 같은 걸 떼어보니 그 카페가 들어온 시기와 이 건물, 그 앞에 배경이 되는 건물이 들어오는 시기도 완전히 달랐고 그 기능도 달랐고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기서 찍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사유 해시태그를 가지는 게시물들을 쭉 스크롤링을 해봤는데 거기서 맨 처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이런 게시물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해시태그 사유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사진과는 전혀 다른 사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었던 거는 2017년에 이 첫 게시물이 올라왔었는데 점점 이제 년을 지나갈수록 그 사진을 찍히는 위치와 구도가 점점 더 고착화된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가 포토스팟이다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2018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2018년이 다른 그래프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인스타그램의 유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랑 딱 맞물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랑 SNS를 처음부터 이렇게 인스타그램업을 한 포토스팟을 찾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진을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곳에 가고 그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한 번에 해시태그라는 기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면서 사진들이 점점 더 같은 방향으로 같은 포즈로 찍히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결론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인스타그램업을 하다라는 것이 우연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간 메이커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생긴 걸 수도 있지만 해시태그라는 기능이 결국에 이 사진을 고착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진도 유행해서 살아남아야 그걸 계속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게 만들잖아요. 그런 비슷한 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그러면은 그냥 사진적인 면만 봤었을 때 인스타그래머블한 사진 혹은 공간은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가, 어떤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도 좀 분석을 했었었는데 일단 사진이 이렇게 잘 찍혔다라고 생각이 들려면 수직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뭔가 딱 그 프레임 안에 쫙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인면의 사진을 찍기 위한 거리가 그 카페 혹은 그 인스타그래머블 하기 위한 장소 앞에 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였고 또 이런 그 인면이나 사진을 찍는 면의 복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종류의 엘러먼트들을 담고 있는지도 그 수가 충분해야 여기가 찍힐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식이 되는 것 같았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공간이라면 오히려 사람들은 안에서 사진을 찍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발견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보이는 그 사진들을 분석해본 결과 그런 공간들이 어떤 대칭성이나 아니면은 정면성 혹은 수직성들을 굉장히 뚜렷하게 갖고 있는 공간들이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인다라는 걸 발견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리서치가 엄청 정교하진 않아서 저희도 나중에 다시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만 했었던 건데 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래머블 하다는 거가 언니가 이제 어떤 대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인스타그래머블 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맥락을 제거하고 그냥 확대되고 복제되고 재생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스타그래머블 하게 되려면 사실 사람들의 기저 심리를 건드리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저 심리라 하면 당연하게도 이제 내가 가진 거나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전시하고 싶은 욕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또 인스타그램이 사진 한 장으로 자기를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거랑 잘 맞닥뜨려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래머블 하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내 일상과 떨어진 비일상적인 어떤 사진들이나 혹은 뭔가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요소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인스타그래머블 하다고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히토시다 일전을 했었잖아요. 히토시다 일전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진 찍는 노동을 하고 그거를 데이터를 축적하고 누적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우리의 선호도를 통해서 그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그 돋보기 같은 데다가 이제 그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인스타그램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인스타그램이 추려놓은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람들이 뭘 좋다고 생각하는지는 좀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이 무슨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모르니까요. 근데 요거 얘기 들으면서 저는 같이 졸업전을 하신 이현정님의 그 선동가 레지던스도 결국에는 그 좋은 것들을 계속 제공해주는 양성 피드백 과정 안에서 사람들은 그 레비톨에 빠져가지고 나와 전혀 다른 거를 경험해볼 일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도 문제의식을 좀 공유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새 갤럭시 핸드폰 지금 쓰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폰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나오는지 AI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요 위치에다가 카메라 정중앙을 맞추면은 사진이 잘 나옵니다라고 AI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약간 이 잘 나온다는 기준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좋아요를 많이 받기 좋은 사진이다라는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잘 나온다를 AI가 정의를 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건축들이 사실 대부분의 유통 과정을 사진으로 유통을 하잖아요. 뭐 건물을 띄어다가 팔 수도 없고 뭐 작게 만들어서 모델을 해서 팔 수도 없으니까. 근데 결국 대부분이 이미지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이 도시공간을 이제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 맥락을 끊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들이 어떻게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아까 전에 현정님의 그런 의견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미지도 어떤 맥락 없이 계속 양산이 되다 보면 더 알고리즘이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되고 더 편협하게 계속 그런 것들만 추구를 하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이제 볼 수 없게 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공간에 가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이쁘게 구도가 나오니까 이렇게만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간의 그 사진이 계속 퍼지면서 마치 그 공간에 가보지 않아도 그 공간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착각들을 계속 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를 더 편집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인스타그램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냐 나쁘냐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행 같은 데 가더라도 저희가 구글 지도를 찾고 거기서 별점들을 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별점은 사실 나름 맥락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맥락화된 그런 표현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믿고 들어가서 내가 나는 이 평점에 걸맞는 경험을 했어. 그게 난 만족했어. 나는 이 평점에 맞지 않는 그걸 했어.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편하긴 하죠. 안전빵으로 들어가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긴 하니까. 근데 그게 없었다면 내가 이 도시를 과연 똑같이 경험했을까? 내가 이 경험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확실히 위험한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저도 잘 모르긴 하겠어요. 네. 이제 네. 그 별점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 공간을 편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제 그 만약에 필터링에 걸리지 않는 공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초반에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도시의 필터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데, 그게 또 알고리즘의 이미지 편향과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히려 그렇게 원래 그런 평점에 걸리지 않거나 지도에 뜨지 않았던 공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부흥한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을지로에 간판 없는 그런 상점들이라던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곳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더 보석처럼 여겨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또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보면 순기능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거를 아예 의도한 채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또 괜히 그게 또 새로운 장소성의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SNS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발굴해내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발굴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유화를 진행해서 이미 자기의 영토 안에 넣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게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유행이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에 맞춰가지고 자기 경험을 끼워 넣고 심지어는 자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끼워 넣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다양성이 좀 없어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신우님 비평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여행지를 가서 그 스마트폰이라 그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로 여행을 했던 경험을 다시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확실히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는 있고 어느 정도 유해성이 있다고 저도 느껴지고 있어요. 가상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가상 건축은 결국에는 시각이랑 청각으로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상황에서는 가상 건축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맥락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이미지와 형태가 다르지 않은 어떤 존재일 텐데, 가상 건축에서는 SNS에 그런 역기능들이 없을까요? 저는 그 정확한 답을 내리진 못하겠지만 이번에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거를 이제 계속 어떤 컷으로 나눠서 이미지를 렌더링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다 같이 VR이나 어떤 가상 세계에 들어와서 건물을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경험을 그대로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아예 어떻게 보면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할 만큼 다른 경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미지가 그대로 형태가 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대로 형태가 되고 그걸 그대로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오게 된다면 사람들은 사실 특정 스팟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접근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니까 꼭 여기에서만 사진 찍지 않아, 내가 줄 서서 사진 찍지 않아도 곳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거기를 포착을 하고 그리고 그냥 그 공간에 가고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그 데어링 올 디지털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그 참여한 작가들의 공모를 이제 3D화해서 웹에 올려놓게 될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준비했던 패널들 그리고 그 작가들이 말하려고 했던 특정한 부분들과는 다르게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이 건축 자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답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가상 세계가 된다면 SNS는 다른 방식으로 가려는 될 거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사진으로 포착을 하고 이거를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 가지고 지수 씨한테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결국 SNS의 구동 원천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랑과 인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이미지들이 3D로 옮겨갔다 그래서 그 자랑과 인정이라는 기본 욕구가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SNS가 나타날 거고, 그게 뭐 단순히 이제는 이미지를 올리지 않겠죠. 어떤 형태로든 발현이 될 건데, 그 안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가상 건축이라는 친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시각과 청각으로만 구성된 건축인데. 사실 가상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게 고민해 본 적은 없어서 뭔가 깊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생각이 드는 걸로는 저는 뭐 가상 건축이 지금 SNS의 뭐 어떤 자기 전시나 욕구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물론 당연히 이미지가 아니라 뭐 VR처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공간을 내가 이제 전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SNS가 발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이미지를 우리가 편집하고 또 내보일 수 있는 것보다 그때 뭐 VR의 어떤 공간을 우리가 내 맘대로 편집하거나 혹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형태로 편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폭이 훨씬 넓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서도 어떤 유행이 생겨난다던가 남들 따라하고 싶은 욕구는 저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공유되는 그 이미지가 나중에 SNS가 더 발전한다면 공간을 공유할 때 그런 이미지로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만드는 그런 다이어그램들 있잖아요. 건축학과에서 주로 만드는 다이어그램들을 3D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그걸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더 건축학과스러워지려나? SNS가. 제가 사실 그 장소성에 대한 걸 질문한 것도 이런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가상과 현실이 계속 이렇게 두 개를 대립을 시켜놓고, 실제와 가상을 대립을 시켜놓고 계속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맥락이고, 그리고 시청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이었잖아요. 그런 가상에서는 시청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이 없어지는데, 과연 이런 인스타그래머빌리티 자체가 장소성을 파괴하는지, 아니면은 뭐 가상 속에서 재구축을 하는 건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그런데 저는 사실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번 졸업전에도 뭐 꽤 흔히 얘기하는 레토릭한 작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작업들에 비해서 되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보행가교가 이미 실존하고, 그 보행가교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무한히 뻗어나가는 직선, 그러니까 슈퍼스튜디오의 뭐 그런 메가 스트럭처 같은 무한히 뻗어나가는 직선이거나, 서울숲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서울숲이 아닌 뭐 아파트 단지를 뚫고 지나가는 선이라든지 고층 빌딩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작업 의미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서울숲에 위치를 하게 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사실 사이트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운이 좋게 골라졌어요. 그리고 뭔가 이미 되게 가상의 현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은 더 현실적이고, 근데 하지만 이미 스케일에서부터 저희는 약간 비현실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현실적인 사이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을 맥락화를 해야 되니까 되게 많은 레이어들을, 도시의 다른 레이어들을 지나가는 사이트였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도를 찾아보면서 어디가 그런 데가 있을까 했는데 딱 길고 곱게 뻗은 서울숲의 그런 보행가교가 보였고, 거기가 되게 서울숲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도로, 그 다음에 한강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시퀀스가 되게 다양한 맥락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맥락화하는 방식을 그 존별로 되게 다르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숲의 그 보행가교를 골랐고요. 사실 그리고 그 축이 그대로 원래 딱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보행가교를 대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부터 뭔가 딱 수직적으로 이렇게 한 장에 얹어져 있는 이런 길다란 형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프로젝트로 가려다 보니까 그냥 교수님께서 그래도 이동의 맥락이 어느 정도 있는 서울로를 그대로 축으로 써가지고 서울로가 아닌 서울숲 보행가교를 쓰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수긍을 했고, 그렇게 사이트가 좀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점점 설계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만약에 다른 곳에 위치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도시의 다양한 단면들이 더 많이 지나가요. 지금은 그래도 자연, 도로, 그다음에 다시 뭐 자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지만, 아예 정말 그런 밀도가 빽빽한 도시부터 밀도가 좀 적은 도시, 그다음에 뭐 이동수단만 다니는 곳, 그다음 자연만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축을 하나를 딱 설정을 하고 한다면 그 설계 방법론적으로는 똑같이 이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장소를 정한 사람은 아니라서 이 두 분의 의도를 뭐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처음에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이 거대한 구조물이 그 서울숲에 위치한다는 게 되게 강력하다고 느껴져서 좋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진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스타그램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그 맥락들을 연결하기에 되게 다양한 레이어들이 있어서 좋았던 것도 맞고, 또 중간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 긴 구조물이 빽빽한 도시에 위치해 있다면은 근거리에 대한 맥락밖에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로 같은 경우는 그 멀리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되게 옆에 붙어 있는 건물들과의 맥락이 더 중요해지는데, 여기 서울숲 같은 경우는 서울 내에서도 되게 먼 거리까지 시야가 트여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하신 다이어그램에서도 보면은 강 건너에 롯데월드 타워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멀리 있는 도시의 어떤 모습들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를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의 근경과 또 도시의 멀리 있는 지점에서 원경까지 다 맥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숲이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보행가교가 이제 원래 있는 게 한강공원으로 접근을 하려면 꼭 이 보행가교를 건너야만 한강공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방향적인 그런 물리적인 통로만 제공을 하는 보행가교라서 저희가 만든 건물도 중간중간에 주변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야 하지만 대부분은 일방향적으로 저쪽으로 가라라는 부분이 큰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가 아니라 뭐 도심 한복판에 있었다면 조금 더 도심에 스며드는 식으로 맥락화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프로젝트를 보면서 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직선이고 스케일이 지금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좀 이 스케일이 작아지면은 의미가 좀 달라질 것 같고 커져도 의미가 좀 달라질 것 같은 게, 2호선 전체가 하나의 튜브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맥락들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경부고속도로가 튜브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도시뿐만 아니라 뭐 근교도 있고 뭐 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층들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좀 의미가 그 스케일별로 지나가는 장소별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데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숲이라는 장소 안에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게 다른 장소에 가더라도 그 방법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주변과 형태가 달라질지언정 방법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제안인 것 같아서 납득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서울숲에 있는 그 단면들에 대해서 궁금한데, 혹시 이거를 좀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공간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거는 모양이 직선이잖아요. 직선이어서 좀 궁금했던 건데, 그 아까 처음에 인스타그램업을 한 게 이러이러한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업을 하더라 하고서 분석을 해놨던 것들 중에 보면은 분명히 1.2C 사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직선이라는 거는 1.2C를 뽑아내기 굉장히 유리한 형태잖아요. 곡선도 아니고 그 반대편이 어떤 한 점으로 모이는 소실점을 갖고 모이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될 텐데 왜 직선이라는 거를 고르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 직선의 형태에서 저의 목표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직선이야말로 선배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소실점을 가장 잘 만들고 하나의 이미지에 담기기 좋은 공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저희 건물은 어느 정도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지도 모르니까 더 이미지가 올바른 건물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사진을 찍히고 사진이 찍히지 않고 프레임에 담기고 담기지 않는 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직선의 형태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거를 막을 수도 없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더라도 인스타그램에 맞춰서 멋지게 편집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더라도 그 이미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이 공간에서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달라서 사진에는 충분히 이게 담기지 못한다, 이거를 목표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가 없고, 그래서 뻔히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이 이 공간이 가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찍을 테면 찍어봐라 같은 함정수사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네. 네. 그래서 뒤에도 질문 하나 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개념적으로 저항해서 어떻게 하고자 했는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찍히지 않는 걸 원한 건지, 찍히더라도 뭐 어떻게든 다른 경험을 주고자 했던 건지가 궁금했었는데, 지금 들은 바로는 이제 후자같이 느껴졌어요. 단면들 중에서 저희가 어떤 네네. 부분을 맥락화하려고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모든,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설계를 우선 단면들을 쭉 그리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뭉텅이식으로 잇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긴 선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이 단면들이 가지고 있는 존들이 있는 거고, 걔네들을 어떻게 보면 전이 공간 이렇게 조그마한 블럭들로 이어서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 그 다른 단면을 가진 공간끼리의
어떤 연결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걸 어떤 걸 맥락화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러 직접 사이트를 가가지고 최대한 거기에서 느끼는 것들을 다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다 수작업으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뭐 햇빛이 어떻게 뜨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어떤 식생이 주로 심어져 있어서 어떤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관찰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단면에다가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바람의 언덕이라고 칭되어 있는 서울숲의 공간인데 여기 지형이 제일 높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기에서 제일 많이 느껴진다고 해가지고 바람의 언덕이라는 걸 이제 붙였는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바람들을 최대한 어떻게 좀 건축적으로 느낄 수 있는지들을 고민을 해서 바람이 통하는 구멍들을 이렇게 어떤 벽의 파사드를 통해서 만들어 준다거나, 그리고 그 옆에 바로 갈대나 아니면 사시나무 같은 것들을 추가로 심어서 바람들을 좀 더 청각적으로 혹은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그 건축 주변에 녹여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호수를 지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보행가도가 굉장히 높은 레벨로 있기 때문에 호수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이렇게 물을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물에 가까이 있는 근접 레벨에서도 물을 한번 보고, 그리고 중간 레벨에서도 한번 보는데 여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앉는 형태로 물에 근접하게 바라보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 위에서는 원래 그 가교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걸어 다니면서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려다보는 호수의 경험을 하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아예 경험을 나눠준 장면들도 있고요. 숲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무의 기둥들을 보면서 지나가기 마련인데 아예 기둥 부분을 가리고 위에 잎들 부분만 살려서 거기들만 이제 그런 그림자들, 그리고 잎들을 통해서 그리는 그림자 효과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그리거나, 아니면 아예 잎들은 배제하고 기둥 몇 개만 세워놓고 마치 이것들이 건축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형이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박힌 형태로 건물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숲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숲의 지하로 가본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장면들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자연과는 다르게 도로의 속도감, 그리고 그런 소음들,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냥 도로 위를 지나갈 때는 그런 소음들을 최대한 느끼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되, 대신 멀리 있는 원경들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창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교통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건너가는 부분과는 다르게 이 도시의 소음과 그리고 차가 만들어내는 불빛들을 조금 더 색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창이나 이런 걸 뚫어서 바로 앞에서 그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설득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꼈을 때 도로를 지나가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도로를 느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단면에다가 녹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한강을 쭉 바라보는, 그리고 한강의 레벨도 여기서 다르게 해서 위에서 한강을 내려다보거나, 그리고 원경을 보거나, 아니면 한강의 완전 근처의 레벨로 와서 데크처럼 한강을 활용하는 그런 장면을 그렸습니다. 몇 개 궁금한 점들이 있었는데 다른 것들보다도 네. 결국 건물이라는 게 단면을 통해서 경험이 되진 않잖아요. 단면은 이제 우리가 가상으로 끊어낸 면인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평면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평면으로서 경험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들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드로잉으로 경험될 건물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면이 이렇게 쭉 쌓여 올라간 건물이랑 단면으로 가로로 길게 늘어선 건물이랑 인스타그램에 개념적으로 저항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똑같은 건데, 기존 건물이랑 이게 다르다고 한다면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약간 어떤 공간 실험의 연속이지 않을까. 이게 인스타그램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냥 우리가 의도한 거 자체가 이제 이런 오각들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 말고, 얘가 인스타그램에서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건물의 비율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긴 직사각형? 그러니까 한두 명 들어가면은 딱 맞을, 그래서 이렇게 찍기도 곤란하고 이 옆벽을 찍기도 곤란하고 앞만 갈 수 있는 그런 직사각형의 스케일의 건물이 매스가 이렇게 쭉 가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직사각형의 그 프로포션을 유지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맥락화시킬 수 있는 단면 것들을 녹여내기 위해서는 평면보다는 단면을 먼저 그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방법론은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맞지만 사진 찍기 좀 더 불편한 그런 애를 만들기 위해서 단면을 좀 먼저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전시를 도와주고 전시를 어떻게 표현할지, 이 개념 어떻게 표현할지를 계속 도와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말하고자 하는 게 좀 탈시각적인 경험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건축적 작업이라는 게 어쨌든 본질적으로 시각적 표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거기서 오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 모형 같은 것도 좀 시각적인 디테일을 살리는 것보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질감을 더 강조를 한다든지, 동영상을 만들 때도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소리라던가 그런 그 주변의 날씨 같은 컨디션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살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게 계속 하면서도 다 같이 계속 고민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평면을 표현할 때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이걸 시각적으로 계단 같은 거나 어떤 건축적 구성물들을 잘 나타내야지보다는 그게 주변의 서울숲하고 어떻게 돼 있지를 좀 질감이나 다른 감각들로 표현할 수 없을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 같은 것도 좀 더 촉각적으로 만들려고 막 이것저것 재료들을 사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실험할 시간이 워낙 부족했었다 보니까 그게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설계는 비슷하게 해도 마지막에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의도한 바가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인터뷰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좀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았고 했는데 제 졸업 전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뭐 체력적으로나 좀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못 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좀 깊게 고민해볼 기회가 됐었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네.